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선 정말 큰 이슈, 우크라이나 이슈,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이슈 때문에 글로벌 시장은 좀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준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에 그렇지 않아도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돌발 변수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돌발 변수가 나온 것이 공교롭게도 1월 말에 한 번, 또 2월 말에 지나서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계속 터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시각이 이머징 마켓에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확실한 매력도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선진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별거 아니구나라는 시각이 들기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조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반에 대해서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약간의 우려는 만약에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거든요. 그 원래 흑해 연안 지역이 원래 곡창지대인데 이쪽이 만약에 뭐 전쟁의 참화에 휩쓸린다든지 하면 밀 가격 같은 것들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저께 곡물 선물 쪽에서는 그런 흐름을 이미 나타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천연가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것들 러시아에 나오는 그 많은 천연자원이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과 함께 지금 유가 선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은 102달러 부근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만 선물 가격은 105달러 넘어서면서 자극받고 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뛰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에 폭등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전쟁까지 가지 않고 금방 뭐 덮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이슈 가운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의 분석은 너무 좀 긍정적인 쪽으로만 기울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보다 선진국을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올해 OECD의 전반적인 경기 상승의 근거는 모두 선진국에 달려 있다는 점. 이렇게 상반기까지는 이머징 마켓의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현선물을 동반해서 팔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매 동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지수 중심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 가운데서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가장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 이 정도로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기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글로벌 이슈, 좀 돌발 변수가 아닌 좀 정해진 이슈가 좀 있죠. 이번 주 최대 이슈 중 하나인 ECB의 금융통화정책회의가 6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드라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대책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6일날 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만 ECB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의장의 역할보다는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합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ECB가 드라기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드라기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드라기의 의중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드라기가 아무리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고 싶어도 독일이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드라기의 발언의 배경을 보면 왜 그렇게 추가적인 대책을 얘기했느냐? 바로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장기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인데요. 실제로 2000년에 유로존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물가는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봤을 때 2%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위기 때 한번 마이너스 물가까지 내려갔다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가 현재도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것처럼 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앞으로 물건 가격이 더 싸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지금 소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더 싸질 것이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살려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 그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성장 근거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 압력 자체가 줄어드는데 지금 왜 투자해야 됩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로존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물가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 IMF의 라가르드 총재도 지금 유로존의 물가 수준은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2% 정도의 수준까지는 와야 소비자들도 화들짝 놀라서 가만히 있다 보면 물가가 많이 오르겠구나. 지금 소비하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미래 소비보다는 현재 소비로 바꿀 가능성. 기업들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미래에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총수요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수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풀든지 아니면 기업이 투자를 하든지 개인이 소비를 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반대로 수출이 많이 돼서 해외 부분에 이 돈이 많이 들어오든지 이런 쪽의 부분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일부 수출 중심 국가인 독일이나 스페인은 약간 이런 모습들이 해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도 정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만 투자하고 있고 정부는 풀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긴축 정책을 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로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인은 결국은 ECB가 추가적으로 돈을 푸는 것밖에 없다. 여기서 금리 내려봐야 자극 별로 안 되거든요. 이미 금리는 뭐 0.25% 거의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시그널보다는 실제로 돈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을 보시면 2월 달에 측정한 것과 11월 달에 측정한 것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측정할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성장률이 올해 1% 중반대, 내년에 2%대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 성장률 전망 자체가 2%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거의 같은 함수로 본다면 성장률 2%에 근접하고 있다는 건 곧 인플레이션도 쫓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추가적으로 강력한 부양 대책을 쓸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독일은 지금 지표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열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여러 가지 심리 지표들이 다시 한번 전고점 수준까지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실물 지표도 그렇고 전반적인 심리 지표도 모두 좋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실제로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문제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돈 풀어서 다시 물가를 자극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요. 또 하나 독일이나 상대적으로 견조한 스칸디나비아 3국,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물가를 전혀 자극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서로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프랑스나 남유럽 국가들은 추가적으로 돈 풀어서 어떻게든지 자극을 받고 싶고 근데 또 하나 이제 걸리고 있는 게 올 가을에 있을 그 유로존의 3차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들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쭉 살펴봤을 때 결국은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차이와 또 가장 먼저 언급드렸던 이 물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책을 거기에만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과연 맞느냐라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선진국만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성장을 빠르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행 지수라는 게 말 그대로 경기를 앞서 보는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경기는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그 이머징 국가 6개 합치면 성장률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이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머징 쪽의 흐름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부담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도 주요 수출 국가가 지금은 미국을 포함한 이머징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꿔나가느냐 또 중요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경기의 회복 자체의 속도는 선진국에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자금은 선진국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돈을 풀지 않아도 선진국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물가 그동안 낮다라고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크루드 오일, 원유 선물의 움직임이 급등하는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거래도 엄청나게 붙고 있습니다. 4월물이니까 이제 만기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천연가스 선물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관점에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가 그동안 좀 빠지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과연 ECB가 긍정적인 대책을 쓸지 여부는 조금 미지수다. 또 대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인 대책보다는 과거보다는 다소 완화된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CB의 추가 정책 가능성으로 유럽 쪽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나머지 이제 또 큰 국가들, 중국과 미국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중국도 바로 내일 전인대가 예정이 돼 있고 또 미국 경기는 항상 우리의 좀 관심사입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은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과연 전인대에서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죠. 그 시장에서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는 게 7.5냐 7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7.5%가 되면 시장 폭등합니까? 반대로 7% 되면 시장이 폭락하는 겁니까? 둘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5% 돼도 폭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7%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받을 충격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7%에서 7.5%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수치를 제시한다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뭐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큰 충격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범위 내라면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니까 한 7.2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든 그건 중국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결정한 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고민해야지 방향성 나오기도 이전에 뭐 박 터지게 싸워봐야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전인대 이전에 뭐 성장률 어떻게 될 거야? 성장률 만약에 그렇게 제시하면 중국 경제 망가질 거야.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떠드는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는 믿을 게 없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중국 정부의 방향을 보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를 보고 이번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부패 척결이라든지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방향들이 좀 더 확실해지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종목군들을 골라 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성장률과 관련된 논쟁 자체는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결론을 내놓고 거기다 깨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좋게 보고 싶은 사람은 이미 7.5%에다 또 깨맞추고 나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뭐 이대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7%에다 이미 딱 컨센서스를 맞춰두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만 쭉 뽑아서 7%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모두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 확실하게 중국 정부의 결정이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성장률 컨센서스가 작년부터 완전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전망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7%, 7.5%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의미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리커창 이 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보일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에 걸맞는 전략을 쓰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 지표를 봤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왔고요. 항목별로 보면 신규 주문이 생각보다 좀 늘었고 그런데 생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즉 악천후로 인해서 생산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신규 주문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재고라든지 공급자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거든요. 수출은 조금 제한적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재고나 이런 것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봤을 때 또 생산이 둔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실제로 날씨로 인한 생산 감소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제조업 자체가 크게 위축되진 않았다. 그렇다면 미국 지표 좋으니까 미국 경제 좋은 거네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기대했던 미국의 정책 축소 가능성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완만한 속도나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이라면 미국의 FOMC 같은 경우에도 전혀 주변의 얘기에 구람 없이 100억 달러씩 양적 완화를 줄여나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G2에게도 우리가 뭐 크게 기대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 대응하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또 G2 경기에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거품은 없는지 혹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 그리고 미국, 중국, G2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ECB의 추가 정책 가능성, 또 중국의 전인대, 또 미국의 또 최근 발표된 지수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될지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유럽에서 만약에 공격적인 유동성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요. 준비된 그림에서 나오는데요. 유럽국 쪽의 한국 주식 월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실제로 LTRO 같은 것들이 강하게 나올 때 1조 원 이상으로 3개월 연속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서서 아무리 예측해봐야 실제로 그 대책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 움직이는 걸 확인해야 뭔가 수익률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한번 움직이면 이들의 추세는 비교적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만 하더라도 지수 기준으로 수익률이 한 7, 8%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늦게 따라 들어가도 현재 전혀 우리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부족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강력한 대책이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대책이 나오더라도 그 위에 참여해도 충분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확인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만약에 유럽에 정말 공격적인 정책을 쓴다면 그때 유럽계 창구의 한국 주식 매수가 강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사는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한다면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최근에 G2 경기가 생각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의 일평균 수출이 나오는데요. 2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결국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양이 줄었거나 단가가 줄어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1분기 실적에 부담이 될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유럽은 늘었고요. 두 자릿수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보합 정도고, 미국 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고요. 일본은 여전히 좋지 않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여전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역별 격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역 수지로 봤을 때도 2개월 연속으로 10억 불을 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로 보면 한 30억 불 정도가 최근 한 4개년간의 평균치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로 크게 밑들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매년 연초에 보면 경상수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미국이 4분기에 다 땡겨서 소비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1월 달에는 좀 줄이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결국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3월달, 4월달 수치도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는 양상이라면 올해 경상수지의 증부는 작년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원화의 강세 요인도 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화의 강세 요인이 줄어드는 것은 수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선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동안 원화 강세에 베팅했던 일부 외국인들에게는 또 빠져나갈 만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상존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IT 기기 중에서는 휴대폰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무선통신이 여전히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반도체가 굉장히 견조하고요. 자동차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근데 안 좋은 것은 뭐냐면 LCD가 여전히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철강 감소하고 있죠. 석유화학 빠지고 있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수주는 좋은데 실제로 인도량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 속에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반도체가 견조한 가운데 자동차와 IT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 나머지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올해 국내 증시는 여전히 차별하다. 그래서 모든 업종이 다 좋아질 수는 없고 그런 적도 없고 여전히 차별화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되는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 인벤토리, 우리나라도 이제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에서 소비될 것이 예상되면서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뒀는데 이쪽에서 이제 예상만큼 그 재고를 소화해내지 못했다면 가격 다운시켜서 팔거나
아니면 재고를 더 쌓아둬야 되는 과정에서 가동률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 전인대에서 제시될 목표치, 그다음에 유럽의 ECB의 정책, 두 가지 모두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경제 지표들의 전반적인 추이는 분명히 개선될 여지는 보여지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조건 같은 것들이 좋아질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지만 1분기 실적은 좋지 않다. 그렇다면 1분기 대표 수출주들의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많이 낮춰놓은 정도의 수준에서 나올 거다. 그렇다면 실적 기준의 추가적인 강세 요인은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3월에 큰 폭의 강세를 보이지 못할 경우 4월 달에 추가적인 강세를 예상하기도 어렵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발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지표나 이제 중국의 지표들이 여전히 빠르게 회복을 보이지 못한다면 경제 지표발 모멘텀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기대감을 조금 낮춰잡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상단은 제한되어 있다. 그게 뭐 2000일지 뭐 2000 아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단으로 크게 튈 만한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견조하게 좀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반도체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대표적으로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만도 같은 저는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을 주목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LF 소나타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이제 뉴스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LF 소나타 뭐 잘 팔리겠죠. 볼륨 모델이니까 당연히 잘 팔려야만 하고요. 다만 과거 IF 소나타 이상의 신차 효과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확인 정도가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이 중형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세그먼트 쪽에서는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 경쟁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브랜드별 경쟁도 나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현대차 그 판매 실적이 어저께 좋았던 것은 국내에서 제네시스가 많이 팔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시장에서 잘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차 효과는 충분히 보겠지만 신차 효과 이상으로 과거만큼 좋은 성적을 보일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완성차보다는 오히려 점점 부품 수주량이 늘고 있는 만도 같은 부품주들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뭐 3월 인터넷 분야에도 포함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용을 낮추는 데 여전히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 트렌드 속에서 전기 비용 같은 걸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력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핵심은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국내에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이면서 전 세계로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LS탄전이라고 보고 있고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계속 단계별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가 저는 여전히 유망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함께 우리 증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제 2시 30분 향해 가고 있는 선물 타임입니다. 잠시 후에 선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도라도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엘도라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선물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선물 시장 오늘 방금 전까지는 상당히 루즈하게 1포인트 안쪽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도시대기 바로 전에 지금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는 1.15포인트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이렇게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외국인의 선물과 옵션 수급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선물 매도, 선물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 선물은 4,100개, 그 다음에 콜매도, 풋매수, 콜매도는 30억, 풋매수는 7억. 네, 어제랑 비슷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요. 어제랑 좀 다른 점이라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을 기점으로 매도 부분, 선물 매도 부분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지수 상승 쪽으로 전환이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현 시점까지 선물 매도 부분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매일 조금 달라지는 상황에서 매매 전략 세우기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매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동폭이 작을 거라는 부분은 예상을 해서 짧게 대응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양쪽 방향을 다 열어놓고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일단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포지션을 잡고 가는 그 시간대는 상당히 짧게 계속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네, 엘도라도 전문가님의 또 전략으로 오늘 매매 성공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선물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어제 전화 연결 부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요. 일단 상승세는 다시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의 조정이 중간중간에 요 근래의 조정보다는 좀 더 크게 나타날 거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추세적으로 길게 따라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당일당일에 청산하는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식으로의 매매가 적당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좀 오늘처럼 이렇게 좀 짧은 매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엘도라도 전문가와 선물 전략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스마트머니 선택에서 오늘의 업종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살펴볼 업종은 바로 가구 업종인데요. 가구 업종이 요즘 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구 업종이 지금 또 봄이 돼서 그런가요?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구조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 변화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은 가장 큰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워낙 중소형주들이 많아서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흐름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관련 종목군들 보니까 한샘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나온 보고서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론은 한 가지다.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구조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도 점점 노령화되고 있고 젊은 인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활 패턴의 변화라든지 주거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 80년대부터 이 9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무조건 양적으로 찍어내는 시기였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주택을 마구 찍어내는 시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때 이제 건설사들이 중동붐에 이어서 국내 붐까지 일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을 때고요. 실제로 90년대 넘어가면서 소득 $10,000를 넘어섰고 이 이후에는 양적으로도 증가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질적인 증가가 더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수가 넓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주상복합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대단위 단지가 생긴다든지 하는 형태로 신도시 형태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가 과거와 달리 질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009년 이후로는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불패 신화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내 부동산도 폭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때까지 대부분 굉장히 고평가되었던 아파트 가격들이 모조리 박살이 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이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인구 구조 같은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택에 투자하면 돈이 될까라는 그런 시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뭐 조금 증가한 부분이 정부 정책으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늘리면서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가격은 떨어지고 모멘텀도 크게 떨어지는 시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주 뭐 낡지만 않았다면 고쳐서 사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리모델링 수요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모습들, 또 인구가 새로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도 어느 정도 포화된 상황에서 실수요는 이어지고 있지만 가수요,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을 잘 고쳐 살자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미국에서 또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홈디포라든지 로스라고 하는 가정에 관련된 홈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의 주가가 가장 이 다우지수 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끌어왔던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도 페인트, 건자재 쪽에 전부 뭐 시멘트를 포함한 전체적인 종목군들, 인테리어 관련 종목군들까지 모두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별 주택가격의 변동률을 보시면요. 지난 2007년도, 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 월별로 상승하는 모습들만 보여줬죠. 그런데 2008년도 위기 이후에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 계속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은 수도권은 오히려 이때 내려갔고요. 2008년도 이후에는 지방 쪽이 그나마 조금 올라오면서 아파트 가격을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택 가격의 움직임 전망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구 시장의 변화의 특징은 뭐냐면 자, 가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배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P, 즉 가구의 가격은 계속 싸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가품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고요. MDF를 포함한 가구의 가장 기본적인 원재료 베이스가 되고 있는 이 가격들이 싸지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은 싸졌는데 이게 금액상으로 계속 늘어났다면 뭐가 는 걸까요? 결국은 양이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P가 내려가는 것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것보다 양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 Q 쪽에 즉 증가량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앞으로 이쪽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전에는 뭐 이사 갈 때나 가구를 새로 사고 했는데 요즘은 또 리모델링 수요도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줄지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과연 있을까요? 그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질 때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이제 가구 수요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B2B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박이장 같은 것들.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키친, 부엌에 관련된 가구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것이 B2C 수요, 즉 기업이 소비자에게 파는 수요가 아니라 B2B, 즉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뭐 GS건설이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엌 가구는 한샘이 가지고 와라, 뭐 대림 거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맞추고 그 안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는 도기는 뭐 어디서 가져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 이제 B2C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고치기 때문에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거니까 내가 고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뭐 앵커가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격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브랜드 제품들을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이제 시장의 움직임은 비브랜드가 컸단 말이죠. 가격 싼 것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만들어내는 건자재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익을 덜 가져가는 이 B2B 상품들, 브랜드 없는 그런 상품들이 컸다면 요즘은 뭐 한샘이라든지 NX라든지 이런 부엌 가구 쪽에서 이름이 있는 브랜드가 있는 쪽으로 점점 선호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테리어 가구 부분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직까지는 브랜드보다는 비브랜드가 주력입니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앞으로의 추이는 브랜드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선두주자가 한샘, 그다음에 최근에 뭐 카사미야나 리바트, NX 같은 그런 회사들이 각각의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뒤를 잇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부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브랜드보다는 비브랜드가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흐름들이 장기적으로는 교체 수요 쪽에서 사람들이 브랜드 쪽을 선호하면서 바뀔 거라는 거죠. 국내에서 이제 부엌 가구는 아무래도 한샘이 절대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브랜드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이것이 B2B가 아닌 B2C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가구 쪽에는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을 살리겠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거래되고 이쪽에서 그래도 돈이 돌아야 전체적으로 돈이 돌고 내수도 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살린다라고 하니까 뭐 살아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정책상 거래가 최소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아날 리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겠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 자료를 놓고 봤을 때 YOY로 즉 연도별로 증가함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시면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할 때 상대적으로 가구 판매액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올해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임대주택의 추가적인 공급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1인 가구라든지 상대적으로 중소형 평수의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B2B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아파트의 실거래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근에 실거래량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소비 판매액도 여전히 증가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다시 좀 증가하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조금 좋아지면서 관련되어 있는 B2B 수요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B2B 쪽에서는 뭐 비브랜드, 저가 제품 이런 것들이 강화되었다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된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야 또 여성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이 입김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B2B 수요가 증가하면서 과거 대비해서는 시스템 수요, 그다음에 시스템 가구와 함께 브랜드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 가구 업종이 여전히 상승할 개연성은 조금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구 업종이 좀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조금 관심 종목 한번 궁금합니다.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종목에 해야 될지 좀 의견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좋은데 다만 이제 중소형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소형주들은 실제로 수급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그런 안정적인 수급 조치가 없어서 대주주를 제외한다면 수급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업종이 전체적으로 좋지만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투자, 트레이딩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한샘입니다. 한샘의 지금 부문별 매출과 전망을 보시면 2000년도, 2010년 정도까지는 인테리어 쪽 정도만 했다면 부엌 가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2010년도부터 매출이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스템 가구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2017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와 함께 B2B가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제품들도 늘고 있는 양상이고, 그다음에 한샘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유가 EPS 성장률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때 20배가 넘었던 이 밸류에이션, P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어느새 이익이 증가하면서 10배 가량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EPS 그로스는 여전히 20%로 매년 20%씩 주당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ROE 기준으로 봤을 때도 ROE가 20%대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PBR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른 가구주보다 일종의 프리미엄을 더 부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고 현재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건데요. 이 얘기는 뒤집으면 뭡니까? 결국 이 성장 속도가 꺾이면 밸류에이션도 다른 종목과 맞춰지거나 급락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각 분기별 실적마다 여전히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이케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케아의 한국 진출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부지를 마련하고 매장을 지금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케아가 한국에 안착해서 여러 가지 가구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장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그만큼 또 유통망을 확보하는 기간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케아 들어오면 우리나라 가구 다 죽는다라는 건 솔직히 가구업계의 오버고요. 그다음에 이케아가 들어와서 이케아만의 시장이 또 따로 있을 거고 또 이렇게 한샘이나 다른 업체들처럼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설사와 뭐 짝을 맺어서 이 시스템 가구 같은 것들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전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다 아시겠지만 이케아 가구는 거의 DIY에 가깝지 않습니까? 자기가 집에 갖고 와서 조립하는 그런, 그래서 약간은 좀 성격이 다른 그런 가구이기 때문에 이케아와 한샘이 분명히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일종의 교집합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한샘이나 다른 종목군들이 폭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교집합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케아는 이케아만의 다른 시장이 있는 거고 한샘은 한샘만의 다른 시장이 있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결국은 뭐 이케아가 진출한다고 해서 한샘이 급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상 한샘의 성장 속도만 멈추지 않는다면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쉽게 밀리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투자할 만한 종목, 그나마 좀 기간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서는 한샘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이 현재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윤활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매수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매수가 끊기지 않는 이상 현재 상승 추세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 정도로 보면서 가구 업종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구 업종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의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물 인터넷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사물인터넷을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언급드렸죠. 단기적으로는 개별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통신주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개별주들이 굉장히 강한 양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엔텔스라든지 MDS테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뭐 신고가를 내거나 아주 주가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오르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단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잘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응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이들 종목 중에서 실제로 정말 사물인터넷과 관련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물음표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거래가 붙고 있다면 유가증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들 테마의 움직임이 견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기가레인이라든지 엔텔스라든지 MDS테크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관점은 이어가실 때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주변 추이들을 보면서 적절하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유가증권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들 종목의 거래량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의 집중도는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군들로 시장의 매기가 이전하면 이들 종목군들의 탄력은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나 거래 강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한쪽 테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단계 아니고요. 또 한쪽 시장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양쪽 시장을 같이 끌어가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증권 시장으로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에 다시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들 종목의 탄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는 이들 종목으로의 움직임,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중 조정을 받을 때 아니면 일별 기준으로 음봉이 크게 발생하고 그 다음날 다시 거래를 치르면서 양봉으로 전환할 때, 그럴 때 일시적인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세 종목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모두 비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보유보다는 트레이딩 정도의 거래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래프 보셨다시피 굉장히 요즘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당장은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대응도 함께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임정용 애널리스트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증권사 전략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